네. 아주 경결을 이분이 하더라 게 많으신가 봐요. 경결. 박성희 선생님. 누군 누구? 박성희 선생님. 많이 아프시고. 예. 조정현 선생님. 이런 됐어요. 조정현 선생님은 말씀이 없었는데. 네. 쭉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일곱 시 그렇던데. 그 정부는 안과에 직접 의원성을 인정해요. 어느 부분에서 또 제가 없네요. 예? 여기 이거. 이거 없어요? PDF도 있어. 아, 있어. 네. 네, 그 인재교육원장 맡았잖아요. 한번 토요일에 그때 와서 이제 엄청 공격받았잖아요. 잘 떠온대요. 아이고, 재밌었대요. 죽었다고 하셨어요. 자, 이제 요걸로 여러분 지도 같이 보세요. 이거 어디로 보냐면 자, 그 이를리라고 나오죠. 한니발 코스에 대한 218년치 오셨어 봅시다. 선생님 크게 보면 어때요? 완전 218년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거든요. 그래서 during 200 days BC, there was some naval skirmishing in the water around the city.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거는 칠리 근방에서 해전이 발생한 거예요. 소규모 접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로마인들은 카타고의 침입을 적대했고, 그다음에 이제 몰타섬, 그전에는 카타고의 영향력이 있어서 몰타섬을 차지했어요. 몰타섬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이 해전에.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시들파인 골, 시들파인 골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쯤이라고 보면 되냐면 이 지도를 보면은 아드레티움이라고 나오죠. 지도에 아드레티움. 네, 아드레티움. 그 부분이 시들파인 골이에요. 그러니까 알프스 이남의 골죠. 그쪽 지역에서 고을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를 식민 도시들을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 도시, 그러니까 로마는 언제나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런던 지명이 왜 런던인 줄 아세요? 런던? 런던의 원래 지명은 론디니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어떻게 또 생겼냐 하면은 그, 로마 분들의 수경지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로마는 어떤 도시를 정벌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경지를 건설해요. 수경지를 건설하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로마인의 인구를 늘려요. 하나는 기존의 로마인을 이주시켜요. 원하는 사람들을. 다른 한편으로 그 수경지에 있는 군인들이 현지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수경지 중에 하나가 런던인 거예요. 이제 런던은 테임즈 강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내륙의 항구가 된 거죠. 그래서 왜 거기가 수경지가 되냐면 로마인들이 바다 쪽에서 접근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1차 포니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로마는 해군력에 있어서는 뭐 카르타고 정도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해군력에 있어서. 이 제2차 포니시 전쟁의 전술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로마 카르타고의 실패 중에 하나는 해군이 취약했다는 거에 있었어요. 해군만 취약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이베리아 반도에서 로마 본토로 보내지는 지원군이 얼마든지 바다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해군이 취약하다 보니까 꼭 알프스를 넘어서 가야 됐던 거예요. 그럼 알프스를 넘어서 가는 도중에 장애가 굉장히 많죠. 로마인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 가지고서 그 여기는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은 마살리스라고 있죠. 마살리스. 지도에 마살리스. 이 마살리스가 현재의 마르세유예요. 현재의 마르세유가 마살리스인데 그 마살리스도 뭐냐면은 로마인의 로마인이 건설한 건설은 마살리스는 그리스인들이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제 훨씬 이전에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친로마적인 도시 국가였고 로마군의 수경지가 있었어요. 마살리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걸 우회해서 통과한다는 게, 이게 다 해군력이 부족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통과하는 과정 중에 패배한 대표적인 그 전쟁이 동생 하스드루발. 하스드루발이 어떻게든지 지원하려고 통과하다가 이제 패배했죠, 전쟁에서. 그래서 이 시라크주에서 벌어진 소규모 접전에서도 로마인이 육군만 강했을 뿐만 아니라 해군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알프스 이남의 골에서 고린들이 그 로마의 식민 도시를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을 그것보다는 또 먼저 있었던 식민 도시 그리고 로마인들이 훨씬 많이 있었던 식민 도시로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쫓겨난 도시가 무티나 현재 모데나. 그런데 이제 쫓아온 사람들이 또 이걸 포위하고 공성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로마의 이제 부대가 그 공성을 뚫으러 갔지만 기습을 당해서 지네가 오히려 이제 공격을 받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 그래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베리아에 이제 본토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베리아에 있는 부대를 빼내서 글로 보냈던 거예요. 로마 원로원에서 그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소규모 접전들이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선전포고를 먼저 했었잖아요.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거는 뭐였냐면 아프리카로 먼저 한니발이 이탈리아로 들어오기 전에 아프리카가
카르타고는 먼저 기습 공격을 하려고 걔네들이 군단을 구성하고 그거를 시칠리아에 주둔시켰었죠. 셈프로니우스 롱구스라는 집정관 하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또 파병을 했어요. 물로.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네. 로마는 지난 시간에 농경국가였는데 농경국가였고 카르타고는 무역을 했는데 네. 왜 카르타고는 해군이 약하고 농사짓던 이 사람들이 해군이 강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진짜 당연히 드는 문제예요. 사실 그 카르타고는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계속해서 상선을 운영하고 그랬는데도 왜그 해군력이 약했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네? 아 맞다. 아 이런 이게 왜? 마이크? 말야 그거예요. 아이고. 할아버지. 네. 이거는 좀 쉬운데. 네. 이 정도 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 아니, 아, 태영이가 신혼여행 가버리니까 빈자리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다들 저울로 들어왔는데 어, 그 우선 함선의 건조 기술이 더 좋았습니다. 로마가. 이 사실은 이제 고대 시대의 해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해전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요 언제나 두 가지 방법 위에 두 가지로 벌어져요. 두 가지 양상으로. 하나는 뭐를 던진다. 하나는 백병전을 한다. 두 개예요. 그러면은 고대 시대에는 뭐를 던진다고 했을 때 배에서 던질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배끼리 부닥쳐서 한쪽을 파괴하든지 아니면은 배를 접촉을 시켜놓고서 육군이 건너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은 배가 그때는 빠르고 기동성이 좋고 이런 것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견고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려 카르타고가 3단 노선을 쓸 때 5단 노선을 썼어요. 5단, 오단을 썼어요. 왜 5단이 돼야지만 움직일 정도로 배가 견고하고 무거웠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 일본이, 걔네들이, 물론 해상국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교육을 했었고, 그리고 훨씬 많은 함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순신한테 번번이 패한 이유가 이순신의 전략이 좋아서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배가 더 좋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배가 일본 배보다 훨씬 더 튼튼했던 거. 부딪히면 일본 배 무조건 깨졌어요. 함선 건조 기술이 우리가 더 좋았던 겁니다. 그 이유로, 그러니까 결국은 고대 시대의 해전이라고 하는 거는 육상전의 연장이었어요. 서로 붙여놓고 상대편 배로 건너가서 그래서 배 위에서 붙어 싸우는 거예요. 던질 게 없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포의 발명에 의해서 서로 쏴대는 거. 누가 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에서는 해전이라고 한다면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줄 아세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포의 사정거리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사정거리가 길면 이기는 거고 사정거리가 짧으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로마는 그럼 공화정 시대 이미 그리스나 그런 데보다 기술은 더 좋았나 봐요. 어떤 예, 로마, 공학적인 기술. 예, 그러니까 로마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사실, 어, 그 건축 사상, 시멘트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쓰인 게 어느 시대인 줄 아세요? 그게 로마예요. 이게 이제 그 라틴어로 칼멘타. 그래가지고서 자갈이란 뜻이에요. 자갈. 자, 그러니까 그 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우선 모르타르에 뭘 보여요? 모래하고 자갈을 붓는 거죠. 그래서 이 자갈이 두드러지게 보이잖아요. 그 재료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 거예요? 시멘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카이멘타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건축 기술이라고 한다면 건축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건축은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공간을 얻어내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공간을 얻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언제고 주랑 주랑을 넓게 해야 되죠. 언제든지 내부 공간을 넓히려면은 그러면 주랑을 넓히기 위한 가장 유효한 기술이 뭐예요? 아치예요, 아치. 아치가 어디서 발견됐어요? 로마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로마가 수도교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건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술력 말할 게 없어요. 그 배 건조 기술도 제일 좋았어요. 자, 이제 그렇게 여기서 지지고 볶고 있는 동안에 한니발이 그 이제 그 카르타고 노바에서 이제 모병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 5월 혹은 6월에 이베리아 해안을 거슬려서 북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자, 북쪽으로 가기 시작할 때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어, 그, 그 소식을 듣고 역시 이탈리아도 어, 로마의 에, 그 자기네 동맹 도시인 마르살리아, 마살리아로 부대를 보냅니다. 그랬는데 교전을 하냐? 안 해요. 로마군과 교전한 건 진행하는 도중에 사군툼에서 한 게 유일하게 교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북쪽으로 피해 갑니다. 전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마살리아에 있는 로마의 주력 부대는 그냥 놓친 거예요. 한니발의 부대를. 그래서 그 한니발을 계속 끌고 갔고, 어, 이제 가을녘에 그 이제 스트란지르파인 알프스에 도착을 했고, 15일 걸려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시절파인 이제 알프스 이남의 골 쪽에 도착했을 때 남아있는 병력이 2만 명의 보병, 6천 명의 기병, 그리고 뭐 맨 처음에 출발할 때 37마리 갖고 갔는데 몇 마리가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코끼리 얼마 등 가지고서 이제 알프스 이남에 도착한 거예요. 자, 2만 명의 병력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몇 개 군단에 해당돼요? 4개 군단에 해당됩니다. 4개 군단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큰 병력 아니었어요. 되게 소규모 병력이었죠, 오히려. 그 다음에 그래서 아프리카를 선제 공격하겠다는 모든 로마의 계획은 다 취소된 거예요, 이제. 주력 부대가 어디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진의 본토로 들어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원전 218년에서 216년. 사실 기원전 218년, 216년은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로마의 그
나중에 고트인들에 의한 로마의 몰락 다음으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네. 기원전 218년에서 216년 2년 동안에 음, 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선 티키누스 전투에서 승전을 거두고 그렇게 되면 이게 티키누스 전투는 어떤 전투였냐면요. 그렇게 이제 큰 전쟁은 아니었어요. 그 로마인들이 자기네한테 우호적인 고을인들을 영입해서 로마를 주축으로는 했지만 아무튼 동맹군이 같이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티키누스 전투에서 로마가 패배함에 의해서 시절파인 고을들은 전부 다 얼로 돌아섰어요. 한니발 쪽으로 돌아서게 만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시즈파인 고을인들에게서 병력을 충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2만 명이었던 보병이 이제 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에, 이제 로마는 그때까지도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냐면 로마의 주력 부대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침략할 예정으로 있었던 로마의 군단들을 근데 물론 셈프로니우스 롱고스의 지휘하에 있던 군단들을 급거 파견했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기존의 군단과 통합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전투를 했는데 이게 큰 전투였어요. 트레비아 전투. Battle of the Trevia라고 나오죠. 그랬는데 역시 여기서 어, 그 3만 명의 로마 군이 죽거나 혹은 포로로 잡히죠. 1만 명만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레비아 전투에서 승리함에 의해서 또 하니발의 군대에 에, 합류한 고을인들이 1만 명이 더 늘어나게 됐고 그래서 트레비아 전투는 중요한 전투니까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로마가 그다음에 이제 한 것들 쭉 나오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60대에 5단 노선을 증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전쟁을 벌써 상당한 장기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한니발에게로 오는 카르타고로부터의 모든 지원을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중해 유역의 섬들 중에서도 시칠리아는 절대 넘겨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육군 뭐 육군이 지고 있는 마당에 해군을 증원을 하죠. 그러면서 또 이베리아에 있는 도시들, 그 아르미늄이나 그다음에 아르레티움이나 이제 이런 도시들, 그 아르레티움은 이제 시절파인 고을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대들을 증원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217년 기원전 217년 봄에 이른 봄에 카르타고 그 한니발이 아펜니노 산맥을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요. 여기 어디 이렇게 나오냐면 아르레티움 있잖아요. 그 시절파인 골. 그 아르레티움에서 트래시메네 쪽으로 이렇게 진군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펜니노 산맥을 넘는 거예요.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서 진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로마는 뭐 엄청나게 크게 비상이 걸린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로마의 동맹국들이 로마 동쪽에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국들 어디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힌 거죠. 절대로 이거를 그대로 남쪽으로 남하시킬 수는 없었던 노릇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음, 가이우스 플라미니우스를 집정관으로 해서 이제 개활지에서의 전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레이크 트라시멘의 전투. 엄청 큰 전투였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총력전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총력전이었어요. 트라시멘의 호수변에서의 전투. 근데 매복에 당했습니다. 매복에 당했고 로마가. 그래서 집정관 플라미니우스까지 포함해서 15,000명의 로마인들을 죽였어요. 그다음에 1만 명의 포로를 잡아갔죠. 어, 그다음에 기병은 다른 전투, 움브리안 전투에서 4,000명의 기병이 몰살당합니다. 이제 여기서 한니발이 무엇을 하겠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요. 포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포로들이 로마인이잖아요. 로마인이면은 거의 가혹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냥 죽였어요. 근데 로마의 동맹국에서부터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곱게 보내줬어요. 자, 의도는 뭐였어요? 동맹국들로 하여금 로마를 배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제 진군로를 계속 보면 자 에트루리아를 통과했고 움브리아를 통과해서 그래서 아드리아 해를 따라서 쭉 남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플리아 지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플리아 지역을 역시 통과해요. 자 이제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빨간 줄 빨간 줄 긋고 그다음에 그 밑에 파비안 스트래티지에도 빨간 줄을 그세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찔긴 놈이 이긴다는 음, 어, 누구도 버티는 놈한테는 못 당한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이제 독재관으로 임명돼요. 그리고서 뭐를 하게 되면은 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파비우스 전략을 택해요. 그래서 자 여기 파비우스 전략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어, 우선 피티드 배틀 즉 개활지 전투는 피한다. 절대로 개활지에서 정면으로 붙는 거는 피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주로 그 전쟁보다는 전투로 끌고 간다. 그래서 게릴라전을 펼친다. 그래서 소모전을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에 그 그렇게 되니까 자 한니발 앞에는
자기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니발한테 급한 건 뭐예요? 로마인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면전을 펼치게 하는 거였었어요. 개활지로 끌어내든지 어쨌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왜 한니발은 로마를 직접 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드리아해 쪽으로 직문을 했을까요? 로마 방향으로 안 들어가고 직접. 예? 지난주에 말씀 주셨어요. 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예, 얘기했구나. 예. 그다음에 뭐 그 이 그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콩키타토로. 예. 그 이제 그래서 기존이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네 동맹국들이 황폐화되고 있는데도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전투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도 저는 공화국 시대는 로마라는 시외 다른 데는 옛날에는 자기들 로마 아니었어. 좀 다른 의식이 있긴 있었나 봐요. 오히려 로마와 경쟁 관계에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샘나이트라고도 해서 그, 그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누구 그 루이 다비드도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쪽 여자들 모조리. 예? 예, 사비네인들. 그 사비네인들과도 계속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거는 로마 아래쪽에 카푸아 있죠, 카푸아. 여기랑도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카푸아 이남 도시 중에 우선 브린디시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타란토라고 나오는데 타렌툼이었어요, 옛날 이름은. 얘네 둘, 그 다음에 크로토는, 요 나라들은 언제든지 로마를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카푸아 이남은 전부가 다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은 이제 도저히 못 믿을 족속이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크로토는 로마를 그 브린디시움이나 타렌툼은 로마로 돌아서요. 다시. 그렇지만 크로토는 끝까지 모르고 남아요. 로마의 저기 그 판니발의 동맹국으로 남아요. 그래서 크로톤을 내 집결을 한 다음에 그 한니발이 돌아오게 되죠. 이제 자마의 전투를 위해서 그, 그,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됐죠. 예.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집정관을 뽑게 되는데 기원전 216년에 새로운 집정관들을 뽑게 되는데 이제 진짜 이 멍청한 놈 두 놈을 뽑게 돼요. 하나가 가이우스 테렌티우스 바르로, 하나가 루키우스 아밀리아누스 파울루스. 그래서 어, 이 이제 바르로는 게- 굉장히 빨리 전쟁을 치르자, 한니발과 결판을 내자 이런 쪽이고, 파울러스는 좀 그런데 하고서가 맹작거리는 사람이었고 이랬어요. 아무튼 그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큰 전쟁을. 그게 이제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 제일 큰 전쟁이었어요. 기원전 216년에 벌어진 칸나이의 전투였습니다. 칸나이. 제일 큰 전투가 결국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8만 6천 명이라고 나오죠. 로마의 군의 수였었어요. 그래서 네, 당시까지 로마가 모병했던 가장 큰 군대로 남아있죠. 이게 8만 6천 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더 배틀 오브 칸나이. 이제 뭐 여기서 어, 어, 이제 대활약을 한 사람이 하스드루발 기스코.
그 처남이죠. 그 사람이 카르타고 기병을 가지고 로마군의 옆구리를 치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쳐서 이긴 다음에 로마의 후방 보병 부대를 치고 이제 이래 가지고서 뭐 그래서 전술이 좋았다 그런 거 없어요. 전술은 빠네요. 어쨌든 로마군이 졌죠. 그래서 어 여기서 손실이 봐봐요. 8만 7천 명 중에 6만 7,500명이 8만 6천 명 중에 6만 7,500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힙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상상할 수 있는 손실이에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손실이었어요. 그 로마가 더 이상 모병할 인구가 안 남아 있을 정도의 참담한 실패였었어요. 이 전투가. 자, 이 전투가 벌어진 다음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로마의 동맹국들이 한니발 쪽으로 속속속 돌아서게 됩니다. 이제 로마는 끝났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큰 패배를 겪고도 회복할 수 있는 고대 국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기원전 216년에서 214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로마의 동맹국들이 속속 굴복을 하게 됩니다. 한니발한테. 어, 그런데 여기서 어,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카푸아라는 도시, 그러니까 카푸아라는 도시, 그 다음에 타렌툼 도시, 뭐 이제 모던 타란토라고 나오죠. 여긴 타란토라고 나와 있지만 타렌툼이었어요. 원래는 이거를 잃는 거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는데 어, 한니발 쪽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214년 즈음에서는 남부 이제 여기 요걸 한번 보세요. 요 지도, 요 조그만 지도. 요 조그만 지도를 보면은 기원전 213년경에 이제 한니발 쪽에 붙었던 게 그 버건디색, 그다음에 뭐 남색이, 남보라색이 아직도 로마. 그러면은 로마의 코 아래까지도 로마를 둘러싸고도 어때요? 예, 한니발 쪽이. 그런데 이때만 해도요, 상당히 한니발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선 때였었어요. 213년이었어요. 214년 칸나이에서 진 다음에는 말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는 시라큐사까지도 한니발 편에 붙었죠.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 이 이탈리아 놈들 중에서도 뭐 그 타렌툼이라거나 크로톤이라거나 카푸아레거나 이쪽은 로마 쪽에 붙는 저기 한니발 쪽에 붙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센트럴 그, 그 남쪽에 남부의 중심부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 국가들은 계속 로마에 충성스럽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자 이런 데를 일일이 공성을 해서 얘네들을 어, 한니발에 복속시키기에는 한니발의 병력은 매우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병력을. 그러니까 거기서 한니발의 전술의 실패는 사실 거기서 나온 거였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칸다이 같은 데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게 되면 싹 돌아설 거라고 믿었어요. 로마만 빼고는 싹 돌아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처치하면 된다.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훨씬 더 많은 도시 국가들이 여전히 로마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요. 이건 동시에 뭐를 말하냐면 로마가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그리스 아테네하고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로마는 동맹국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한테도 원하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주지 않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병력만 파견해 주면 자율성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로마가 승전하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 이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세를 해서 전부 한니발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한니발은 새로운 징병도 별로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스타, 이를테면은 전쟁 물자, 이것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여전히 로마는 완전 포위된 채로도 엄청 견고하고, 그러니까는 점점 전쟁의 양상은 승전을 거두면서도 사실 한니발한테는 불리한 식으로 전개돼 나갔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전쟁사가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를 그 다음에 전쟁에서도 보게 되는데, 우선 나폴레옹 전쟁 있잖아요. 나폴레옹 전쟁 때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전투에서 다 졌어요. 전투에서. 그 러시아에서는 그때 러시아의 총사령관이 나폴레옹 전쟁 누구였냐면 꾸드초프였습니다. 꾸드초프. 꾸드초프도 졌어요. 그런데 엄청난 손실을 일으킨 거예요. 나폴레옹군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침략자들한테는 뭐가 제일 효율적이냐면 게릴라전이에요. 전면전보다는. 그다음에 그런 일이 또 언제 한 번 또 벌어져요? 나치. 그 나치의 침략 때 러시아가 또 한 번 그 전술을 써서 또 격퇴를 하죠. 그 지구전과 소모전. 소모전을 벌여서 이제 아무튼 그런 양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엄청 중요한 전투가 또 하나 있었어요. 어, 뭐냐면은, 자, 에, 그, 그러니까 한니발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니발한테 복속한 전에 로마의 동맹부로부터 징병을 하기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쌈뇽이라고 하는 비교적 큰 도시국가, 샘나이트족들의 도시국가로부터 이제 징병을 합니다. 그 징병을 해가지고 어 이제 그 한니발의 부하인 한노가 거기서 징병을 해가지고 1만 8천 명 정도의 병력, 무려 1만 8천 명을 징병을 해서 한니발과 합류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때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서 이거 그 어, 로마 중부에 이 도시가 말벤툼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말벤툼. 이 말은 뭐냐면은 더러운이란 뜻이야. 아주 우리말로 하자면 더러운. 벤툼은 바람. 그러니까 바람 더럽게 많이 불고 똥바람 엄청나게 불고 굉장히 황폐한 곳이에요. 말벤툼. 여기서 로마군하고 그다음에 한노의 쌈nium족하고 그러니까 샘나이트족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되게 중요한 전투였었어요. 왜냐하면 한니발이 새로운 징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려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무려 1만 8천 명이었습니다. 로마가 거의 전멸을 시켜요. 말벤툼에서. 그게 이탈리아 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중에서 여태까지 로마인에게 있어서 최초의 승전이었어요. 한니발군에 대한. 그래가지고서 이 도시 이름도 바꿔버려요. 뭐라고? 베네벤툼.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은 배드란 뜻인데 똥바람, 베네는 국. 그래서 지금 이름은 베네벤토예요. 베네벤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름은 베네벤툼이 아니었습니다. 말벤툼이었지. 그게 이제
배틀 오브 베네벤툼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대가 한니발 군과 합류하기 전에 214년에 베네벤툼의 전투에서 그 한노의 부대를 한노의 쌈니온 부대를 격파시킵니다. 자, 이제 한니발의 한니발의 희망은 크게 두 개였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베리아인들, 그다음에 발레리아 해인들, 걔네들을 새롭게 징병한 용병들이 자기한테 새로 합류해 주는 것. 그게 하나의 희망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자기한테 합류하게 된 기존의 로마의 동맹국들로부터 징병을 하는 것. 근데 한 가지 희망이 날아간 거예요. 이제 베르벤툼에서의 패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패배에 의해서 한니발이 힘적으로 얻은 타격도 엄청 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말벤툼에서의 패배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대두되게 되냐면 징병은 어려우면서 자기의 동맹 국가니까 로마로부터 계속 산발적인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이 중에 고초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로마인들이 교묘하게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니발한테 협조했던 동맹국들도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 베네벤툼의 전투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베네벤툼의 전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베네벤툼의 전투에서의 승전이 궁극적으로 로마가 이길 거다라는 걸 예고할 만큼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베네벤툼의 전투가. 예. 아드리아로 가지 말고 예. 그냥 바로 로마로 진격을 했으면 차라리 했어요. 사실은 한나이 전투 때 다음에 한니발이 한 거는 우선 카푸아를 로마로부터 배신시켰고 그다음에 카푸아로부터 징병을 해서 로마로 들어갔어요. 저항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로마 공성에서 비시지 하는데. 그래서 패퇴했어요. 근데 그거는 전쟁에서 졌다기보다는 함락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니발의 주력 부대가 로마를 공성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계속 배후를 치는 거예요. 또 자기의 배후를. 로마의 동맹국들을 들쑤셔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이 로마 코앞에서 한니발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그러면서 베르벤툼에서의 합류는 좌절되고 예.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된 거 이게 전쟁에서의 전환기였어요. 이제 하나만 막으면 됐었어요. 로마인들은 뭐야? 이베리아 반도에서부터 출발한 사람들만 막으면 됐죠. 근데 이제 이베리아 반도로부터 출발한 그 부대 이제 동생 하스드루발 맞아요. 하스드루발이 마관이 하스드루발이에요. 하스드루발의 부대가 이 트렌질파인에서 패배하죠. 로마인한테 참담한 패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로부터의 지원도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르타고 원로원으로부터 그러면 누미디아인이라도 징병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내주냐? 그거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카르타고의 원로원은 한니발의 지나친 성공을 오히려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니발이 결국은 카르타고에 대해서 자기네들을 배제한 독재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죠. 선생님, 예, 그 동맹시 사람들도 원로원 의원에 예, 뽑히는데 그럼 만약 한니발 쪽으로 가면 그때는 원로원에서 빠져 있다가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실까요? 그렇죠. 예, 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 그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다음 페이지에 봐서 자 여기
그다음에 A second force on the Hannibal's youngest brother Mago was meant to land in Italy in 215 BC, but was diverted to Iberia after a major Carthaginian defeat there. 자, 이제 마고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올 예정이었지만, 그렇지만 도로 이베리아로 되돌아갔어요. 왜냐하면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로마군한테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르타고 노바가 위협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 노바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갔죠. 어, 그리고 이제 로마는 자기네를 여기서 이제 마침내는 노예를 해방하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 그 다음에 뭐 어중이 떠중이까지 다 해가지고 또 군대를 모병을 해요. 정말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였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니발이 그랬어요. 로마는 끊임없이 군대를 꾸며낸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모병된 군인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맹군이 또 10만 군이었고, 그러니 로마는 20만 군을 또 모병을 한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당하겠어요? 물량으로. 어, 그다음에 머시던, 그다음에 사르디니아 앤드 시칠리아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prior to 그 세 번째 문단에 prior to 215 BC, Sicily remained firmly in Roman hands, blocking the Red Sea-borne imports and resupply of Hannibal from Carthage. 자, 기원전 215년 때까지는 시칠리아는 로마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히에로니무스라는 놈이 새롭게 거기 독재자가 돼요. 그 참주가 되죠. 그래서 음, 여기 이, 이 시칠리아를 다시 카르타고인들이 자기네 동맹국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에서 전투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큰 전투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로마한테 또 져요. 시칠리아가 로마의 그 공격을 받고 농성이 실패하죠. 그랬을 때 누가 죽었다고 나와요? 되게 유명한 사람 하나 죽는데,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가 죽은 전쟁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실베스르 보나르의 죄에서 그 실베스르 보나르 씨가 사기당하는 곳이 어디였었어요? 아그리겐툼, 그죠? 아그리겐툼. 그런데 아그리겐툼이 원래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카르타고인들의 기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카르타고인들의 해군 기지, 육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여기서 카르타고인들이 패배를 해요. 아그리겐툼에서. 그래가지고서 시칠리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213년서부터 208년까지 또 벌어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자, 잠시 쉬어요. 예. 사실 이제 요, 어, 위키피디아의 구성이, 근데 요거 넘어가게 되면 이베리아에서는 그 전쟁이 시작되던 218년서부터 211년까지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중요해요. 보면은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작전 참모부에 근무했잖아요. 근데 이 작전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크게 뭐가 있냐면은 전투력이에요.
전투력이죠. 근데 전투력보다 언제나 더 중요한 게 그게 있습니다. 보급선. 보급선을 지킨다고 하는 게. 그러면은 그 카르타고 한니발의 보급선은 어디였어요? 이베리아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베리아, 그러니까 물론 시라큐즈를 완전히 아마 내 개인적인 생각에 시라큐즈만 한니발 쪽에서 한니발과 비슷할 정도의 유능한 역량을 가진 장군이 한 명 더 시베라큐즈에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은 시라큐즈만 한니발이 확보하고 있었어도 이 전쟁에서 절대 안 졌을 거예요. 그 로마는 인재풀이 넓었습니다. 인재풀이 넓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장군, 새로운 독재관, 새로운 집정관들을 끊임없이 배출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안 됐던 거예요. 한니발 쪽에서는. 그러니까 인재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이긴 사람은 한니발밖에 없었어요. 사실 한니발의 부하 한노가 말벤툼의 전투에서 이겼다. 그러면 로마 함락 됐습니다. 로마 함락 됐어요. 왜냐하면은 한노가 가지고 온 게 병력뿐만이 아니었었어요. 물자도 있었어요. 그, 그 이제 그때 쌈니움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왜 칸나이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왜 하필 칸나이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지? 칸나이는 뭐 이를테면은 지금 이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 병참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칸나이가. 그러니까 칸나이에 로마의 물자가 엄청나게 보관된 곳이 칸나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어떻게든지 칸나이를 지켜야 됐죠. 자기네 병참 물자가 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칸나이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쌈니움인들을 어떻게든지 로마인이 격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병참이었어요. 병참. 그러니까 이 쌈니움들인들 즉 말벤툼에서의 전투 거기에서의 패배가 한니발한테 진짜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한니발의 패배가 아니라 한노의 패배였죠. 네. 쉬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가니까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인들하고 그다음에 한니발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나가라는 구체적인 그런 그림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확실히 이렇게 벌어지고 이랬구나. 그리고 이 전쟁사는 진짜 교훈이 많아요, 우리한테. 네. 그 로마 해군이 강하다고 한 게 이제 1차 포에니 전쟁 지금 치르고 나서 그때 해군력을 엄청 강화했어요. 그때 체계된 것 같아요. 이제 2차 포에니 전쟁에서의 승전도 로마가 급히 해군 전단을 건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건조를 해나가면서 이겼어요. 근데 그게 배 종류가 달랐는데 기동성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배가 견고한 거에 문제였는데 카타고인들은 기동성에 중점을 뒀고 그다음에 로마인들은 견고함에 중점을 뒀죠. 로마 나무가 좀 단단했을 수도 있어요. 건축하는 분한테 들었더니 일본이 섬나무인데 네, 예, 굉장히 길게 자란대요. 네. 그래서 일본 건축법이 천장 높이가 한국보다 높대요. 한국은 천장 높이 낮은데 소나무가 곱게 그렇게 안 자라니까 네. 천장 높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옛날부터 2층, 3층도 잘 짓고 저는 그런 말은 들었어요. 일본이 섬나무하고 그 다음에 측백나무가 아니라 피톤치드 많이 나오는 나무가 뭐죠?
편백나무. 편백나무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들었냐면은 이게 편백나무가 원래 알러지 주범인데요. 편백나무 꽃가루가. 그래서 일본에서는 봄에 뭐 아주 이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좀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마스크 싹 쓰더라고 보네요. 그래서 그렇죠. 왜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나 했더니 편백나무. 예, 예. 그래서 사진이 아니라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봄에 바람이 불어서 편백나무에 꽃가루를 날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무슨 거대한 구름이 편백나무에 나같이 알러지는 사람 죽을 거지. 꽃가루 많이 날려서 나왔어요? 네? 나한테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픈 같은 것이 많이 돼버렸잖아. 이거는 해외에서 사신 게 아니 그렇게 한국에서는 많지 않아.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져서. 저희 애들은 외국에서 사는 기간이 훨씬 많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따님들은 한국에서는 몇 년 살았어요? 총? 큰애가 6학년 때 가서 그다음부터 계속 외국에 있고요. 작은 애는 2학 3학년 때 가서 계속 외국. 마지막 여기서 고2, 고3은 잠깐 한국 외국인 학교 다녔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외국. 한국말은 어휘나 이런 건 능란해요. 학교 다닐 때는 오히려 못했는데요. 얘네 직장이 이제 금융사 다녔는데 아시아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일 쓰는 거 자기 한국말로 이제 메일 써야 되는 것도 있다고 이쪽 거쳐 하나.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서 좀 뭐 늘었다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직장 다니면서 자기 이런 것도 쓴다고 메일 막 써서 보내주는 거. 스무 살 때 TV에 나왔어요. 송기정 씨랑 동창인데, 기정 예, 말하는 양종구랑 송기정 마라톤 예예. TV에 나왔는데 20살 때 프랑스로 유학 갔는데 80이 됐어요. 그때 이제 나올 때 60년 동안 프랑스 사니까 한국말을 다 기억이 안 난대. 들어도 기억이 안 나고 말도 안 돼. 20살까지 한국에 살아도 60년 동안 외국에 있으니까 안 쓰니까 언어 잊어버려. 저는요 24년 그래 안 썼는데 한국말 잘 적었어요. 24년 동안. 그 제일 먼저 한국이 교육해서 우리말로 된 글을 보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되게 무진장했어요. 1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말의 발음의 특징이 우리말은 발음이 명확한, 그러니까 받침이 명확한 언어예요. 근데 영어고 불어고 독어고 받침이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병신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 맞아. 교포들 안녕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네. 받침이 가. 그래서 제가 저희 사육감한테 그딴 거는 말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근데 그거는 어렸을 때 그 발음이 딱 잘 못 고치더라고요. 그게 받침 발음이잖아. 네. 재밌는 거는 이제 그래서 그 24년 이제 한국에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 글을 쓰고 우리말로 강의하고 막 그래야 될 필요에 의해서 사전 보고 거의 끼고 살았어요. 그 영화는 가든 사는 가든. 그래갖고 막 한 12시 1시까지 내가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하는 건 되게 힘든 거예요. 끝날 때는 엄청 많아. 12시 1시까지 막 애를 써서 이제 그랬는데 근래에 들어서 나는 이제 글은 그만 쓰겠다고 마음 먹은 지가 한 2년 됐죠. 급속도로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말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연스럽게 그걸 회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전이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회복을 하는 언어들 때문에 제일 먼저 단어가 잊혀져요.
영어로는 뭔지 알겠는데 우리말로 뭐였더라. 20살 넘어서 가신 거잖아요. 그 유학을. 예, 만으로 21살, 22살. 이제 중간에 방학 때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고 그래도 이제 주로 들어오는 목적은 선보러 들어갔는데 우리말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선보러 나온 상대방은 내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이 없고 사실은 말을 꺼내면은 무슨 헛소리를 하게 될까 봐 무서워서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보면 어떨 때좀 구어적이지 않고 좀 무너졌는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요. 진짜 네, 많이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을 막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게 이제 사전어도 있거든요. 발음은 어떠세요? 예전에 홍콩 배우 중에 요즘은 5천년이라고 발음했는데 90년대는 5천년이라고 발음했거든요. 예. 그래서 발음이 한국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천년만년으로 예, 하는데 예, 얘는 철렵만 네, 제 교가가 천년만년 우리 옛날 교가할 때 천년만년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천년만년으로 딱딱 끊어서 발음해요. 발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뭐 그런데 서울 사투리가 있어요. 서울 사투리가 있어서 그 서울 사투리는 어떤 거냐면 그 제가 저번에 황해도 출신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아, 서울 사투리 쓰네. 그래서 그 황해도 사람들 지금 쓰는 말 그런 말이 원래 서울 말이었었어요. 그랬다가 서울 말도 황해도 그 옛날 서울 사람이 약간 황해도 쪽 말을 썼어요. 아, 약간 그러니까 황해도 서울이 같은 인토네이션을 같은 인토네이션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은 역동적인 도시여서 그것도 막 조금씩 변해 나갔는데 이제 황해도는 아직 그대로 그래가지고서 황해도 탈북민이 쓰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맞다 우리 어렸을 때 서울 말이 저랬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학교를 획교라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영등포 같은 것도 영등포라고 안 하고 서울대 영등포라고 예, 어렸을 때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 예, 그분이 예. 쓰시는 말이 거의 아, 그게 원래 옛날 한국 아니 서울 서울 말이 사투리 거의 옛날 아주 옛날에 서울 깍두기라는 예, 드라마 예, 거기서 예. 그분이 썼던 말이 거의 서울 사투리. 지가요. 뭐, 아, 그런 거 제가요가 지가. 시가요. 아, 그래. 2호선 설릉역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선릉이라고 안 하고 설릉이 그 저도 그게 제일 설렁얘기. 네. 네. 저는 선릉 앞에 살았으니까 선릉인데 애들은 선릉이래요. 그래서 선릉이 어디냐 그랬더니 선릉으로 간다니까. 근데 영어식 그 스펠링에 선릉이라고 해서 써있더라고요. 다른 영어로 LL 예. 선릉을 간다고 선릉으로 어떻게 가냐.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이 택시를 타고 전화무제가 한남동 갑시다 그랬더니 다 못 알아들었대요. 요즘은 다 한남동 옛날부터 한남동 저 한남동 살 때 한남동 한남동 근데 언제 제삼한강교가 한남대교로 바뀐 거예요? 언제? 선생님이 아시고. 혜은이가 뭐 강제로 흘러갑니다 그 노래 나오고 그것도 제삼학교였잖아. 1980년도니까 80년도에는 분명히 제가 운전할 때가 분명히 한남대교였으니까 저는 몇 살에 보내봤어요? 몇 년 전에? 40년 중이나 40년. 40년 거의 38년 전,
아니다 20살 때 정도 했으니까 95년 정도. 95년 6년. 아니요 일본 찾아보고 8년 정도 88년. 아, 18년. 그러면은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바꾼다. 아, 그걸 계기로 바뀌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제일 한강대교 있었잖아요. 지금 한강대교가 제일 제이는 어디예요? 양화대교. 아, 그 양화대교가 네.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 기점으로 네, 올림픽 기점으로. 그게 올림픽 대로가 생기면서 네. 많이 바뀌었어요. 이름을 맞아요. 그런 거. 그러면 지금 용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마포에서는 한강대교는 뭐예요? 한강대교는 제일 한강교. 양화대교 되면 그건 제일 제일 양화대교. 나는 제삼한강교가 한남대교보다 훨씬 좋은데. 동호대교는 언제 생겼어요? 제3 다음에 제4가 동호대교였대요, 원래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네, 이름으로 안 붙였어요. 붙이고.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자음동. 장동. 네. 설명 참. 설릉이 되는 게 설명이 맞죠. 뒤에 자음동화를 없애버렸구나. 그러니까 야, 근데 표준 발음은 아직도 설명은 설명이 맞고. 리을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받침이 니은이고 그 다음에 니을일 때 자음동화가 나오지. 네. 똑같은 니은이면 자음동화가 안 생겨야 맞대요. 아, 그러니까 한남동이라고 하는 게 맞고 한남동은 잘못된 자음동화의 예라고 그거 찾아봤어요. 헷갈려서. 니을이 있을 때만 네, 니은 할 때만 하지. 니은 한남동, 원남동 다 설릉동이 맞네. 설릉동. 설명이 맞어. 네, 그거. 설릉. 네. 그러니까 설릉. 213년에서 208년 원전. 자, 이제 한나이 전투가 벌어진 다음에 1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뭐 계속해서 이제 남부 이탈리아에서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 국가가 뭐 한니발 쪽에 붙었다, 로마 쪽에 붙었다, 계속 그랬고. 그런데 어 여기서 이제 이 지구전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냥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지구전에서 계속해서 한니발군은 소모대에 나갔었다. 계속 소모졌었다. 칸나이에서 전투를 승전을 거둔 다음에 이제 그 후에 11년간은 한니발 쪽에서 큰 승리는 없으면서 소모전에서 계속 소모만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전 208년경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시 로마 동맹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로마 동맹국가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 서로 간에 이제 승리와 패배를 주고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큰 사건이 벌어진 게 뭐냐면 카푸아를 둘러싸고 벌어진 거예요. 이 카푸아가 왜 큰 거냐면요. 일단 카푸아는 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푸아를 확보하게 있으면은 보급을 받기가 편해요. 그 다음에 카푸아가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국가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카푸아가 현재 어디예요? 카푸아 있어요. 그런데 카푸아가 어느 메트로폴리탄에 속해 있어요. 지금은 거기 나폴리 메트로폴리탄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큰 도시였고 지금도 큰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고대 전투의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가 시저의 갈리아 정기를 읽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봐요. 어느 동맹 도시 국가나 위협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시저가 엄청나게 서두른 게 부대를 빨리 이동시키는 겁니다. 즉, 기동성이라고 하는 걸 엄청 중시 여겼어요. 왜 그럼 그 기동성이 중시되냐면은 상대편한테 충분한 시간을 두잖아요. 그럼 포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요새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새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트렌치예요. 참호. 상대편이 참호를 구축하고 버티잖아요. 뚫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작은 병력으로도 큰 병력을 막을 수 있는 게 이 포티피케이션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서 교전이 붙을 것 같다고 할 때 상대편으로 하여금 이 시간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관리아 정기를 읽어보면은 우리는 이런 보고를 듣자마자 얼마 만에 군대를 어디까지 이동시켰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는 전쟁하면은 전투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어, 이제 두 개의 역사서를 보잖아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그 다음에 이제 시저의 갈리아 전기 두 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투키디데스의 전쟁사는 전투 중심이에요. 진짜. 전투 중심. 그런데 갈리아 전기는 언제나 중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일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 전투라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투와 똑같은 비중으로 뭐를 두니까 뭐 포티피케이션이라거나 이동이 되거나 병참이 되거나 보급이 되거나 그런 문제를 다루니까. 그랬는데 이제 로마인들이 이 하니발이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니발이 로마를 공격하는데 주력할 때 로마군들은 거기에서 이미 포티피케이션이 로마는 충실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주력 부대를 빼내서 카푸아를 포위한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서 카푸아를 둘러싸고 포티피케이션을 했어요. 한니발이 엄청난 승전을 거뒀어요. 로마를 공격해도. 그래도 그 승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유의미한 승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포티피케이션을 하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 포티피케이션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루스입니다. 피루스. 피루스라는 사람이 포티피케이션 개념을 제일 처음 도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만나죠. 스키피오가 한니발을 만나서 이제 물어봐요. 네가 생각할 때 가장 뛰어난 전술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피루스를 한 사람을 예를 들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이 요새화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피루스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니발이. 루이스 장군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그렇죠. 이제 이 피루스는 뭐로 유명하냐면요. 그리스에서 그 원래 이제 마그나 그라이키아가 그리스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스의 용병 부대를 이끌고 와서 남부 이탈리아를 점령하려고 야심을 품죠. 한니발하고 또닥또닥 해가지고 그건 패배해요. 네, 근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 카프와 공방전에서 역시 이 카르타고가 실패했다는 거. 그래서 카프아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거 사건이 되게 컸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이제 칸니발 편에 붙어 있는 도시국가라고는 크로톤 하나밖에 안 남게 됩니다.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니발이 로마를 공격하다가 자 카푸아로 부대를 빼내요. 그랬는데 로마인들은 to declined to leave their fortifications. 그들의 fortification을 떠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즉, 니네랑 전면전 오픈 피치에서 안 하겠다. 우리 그냥 fortification에서 머무르겠다. 이제 이렇게 버팅기기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in desperation, 그러니까 절망감에 빠진 한니발이 다시 공격하지만 또 포티피케이션을 뚫는 데는 실패해서 그 다음에 한니발이 어디를 향하냐면 로마로 향해요. 내가 로마를 공격하면은 카파에서 부대를 빼내서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걔네들이 출발할 거고 그러면 전면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안 했어요,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는 충분히 포티피케이션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푸아의 병력은 카푸아를 지금 비시지하고 있는 병력은 내버려둬도 된다. 그렇게 돼서 로마로 부대를 안 빼내고 계속 카푸아를 공격을 해요. 그럼 로마도 함락 못 시키면서 카푸아를 못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카푸아는 결국 함락됩니다. 그래서 카푸아 넘어간 다음에 이제 그 타렌툼도 넘어가게 되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7년서부터 203년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줄 보세요. 기, 기, 기원전 207 BC 하스드루발 바르카 거기에 그 하스드루발 바르카가 하니발의 바로 밑에 동생이죠. 알프스를 넘어서 이제 시절파인 골로 들어왔어요. 3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만약 이게 합류해 줬더라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에, 그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요. 사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하스드롤 바르카가 한니발한테 보내는 전령이 로마인한테 잡혔습니다. 로마인한테 잡히면서 한니발은 자기네 이 하스드루발이 자기와 합류하기 위해서 지금 시저파인 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럼 또 하스드루발은 어떻게? 한니발의 병력이 자기네와 합류해 주기를 바라고 서로 합류해 주기만 바라면서 분리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제 로마인들이 한니발을 속이죠. 마치 자기네의 전 병력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래 놓고서 이제 주력은 빼내서 하스드루발 바르카한테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중요한 사항 여러분이 두 개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하나가 마르쿠스 살리나토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The Battle of the Metaurus. 자, 이게 아까 어, 말벤툼에서의 전투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전투가 이 메타우루스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두 전투가 되게 중요하냐면은 한니발이 지원받을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좌절된 거예요. 여기서 이 메타우루스 전투에서 어, 카르타고는 대패를 하죠. 카르타고 하스드루발 자신도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타우로스 전투를 끝으로 해서 파비오스 전략은 끝납니다. 이제 로마가 갑자기 어떻게 돌았어요? 이제 예, 굉장히 전투적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05년에 마고 바르카 막내 동생이 역시 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와요. 기원전 205년에. 그 다음에 그 마고의 부대는 인수부리아 전투에서 패배해서 마고도 역시 지원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전 204년에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은 드디어 이베리아에 있던 주력 부대 이제 저 시칠리아에 있던 그 부대 주력 부대를 시칠리아로 이동시킨 다음에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 쪽으로 상륙을 하죠. 스키피오가. 자, 그러면 218년에서 211, 자, 로마에 있어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비우스였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베리아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사람이 누구고, 이베리아에서는 그 218년에서 21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하니까. 자, 여기 두 번째 문단에 216년에 이제 하스드루발은 명령을 받아요. 카르타고로부터 부대를 이탈리아로 옮겨서 카니발과 합류하라. 그다음에 그랬는데 이제 합류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스드루발은 그러기에는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어서 카르타고의 힘이 너무 취약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어서 로마군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자기가 부대 이동을 못 시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제 하스드루발은 로마군한테 이제 기원전 216년에는 패배합니다. 215년에는 그래가지고서 부대를 216년에 온 명령은 수행하지 못해요. 빨리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그다음에 212년에 원래 218년에 하니발한테 떨어졌던 사군툼 있잖아요. 그걸 212년에 로마가 회복을 해요. 사군툼을. 그거 중요한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211년서부터 205년까지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계속 벌어진 일을 한번 봅시다.
자, 기원전 210년에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가 그다음에 로마인의 지원을 받고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이베리아 반도로 와요. 자, 이, 이 스키피오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누스예요. 기원전 210년에 이제 온 사람이.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거가 뭐냐면 카르타고 노바를 함락시킨 거. 자, 이게 이제 카르타고 노바를 함락시킴에 의해서 이베리아 반도로부터의 이제 증병이나 물자나 이런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사군툼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또 함락되고, 또 카르타고 노바가 함락되고, 그러면서 이베리아 반도에 있어서 카르타고의 헤게모니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걸 스키피오가 하죠. 그래서 이제 그 208년에 스키피오하고 하스드루발하고 전쟁이 붙은 이제 전투가 붙는데 여기서 카르타고가 패배를 했지만 하스드루발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기의 주력 부대를 빼내요. 주력 부대를 빼내서 그 남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 2파 전투도 이 되게 아주 큰 전투 이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이제 카르타고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어, 병력을 증원시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붙은 거예요. 로마하고. 그리고 패배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이베리아에서의 카르타고인들의 그 여기서는 운명이 끝났다고 하는데 헤게모니가 끝나게 됩니다. 1, 2파 전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스키피오는 연전연승을 거둬요.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연전연승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제2차 포에니 전쟁은 결국 로마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머리 노력하는 놈, 머리 좋은 놈, 운 좋은 놈도 누구한테는 못 이긴다. 찔긴 놈한테는 못 이긴다.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이제 자 아프리카는 두 번째 문단 로만 인베이전 오브 아프리카. 예. 자 그래서 215년에 그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승리를 거뒀던 푸블리우스 스키피오 그 사람이 시칠리에서 그 어디로 아프리카로 상륙을 합니다. 기원전 204년에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로마 이제 입장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니발에 의해서 로마는 위협받고 스키피오에 의해서 카르타고가 위협받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양쪽 원로원에서 화평 조약의 얘기가 나오고 사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화평을 맺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됐었어요. 근데 카르타고인들이 간단히가 부었습니다. 그
한니발이 천하무적이고 한니발이 아프리카로 되돌아오기만 하면은 스키피오쯤은 저거는 애송이고 상대가 안 될 거라고 해서 거부해요. 그 평화조약을. 사실 그걸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그리고 자- 자마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 자마의 전투에서 사실 이 자마의 전투는 물량전이었어요. 물량전이었는데 로마인의 물량이 훨씬 컸습니다. 그 한니발의 물량보다. 한니발이 어떻게 해도 이길 수는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졌죠. 그 다음에 이제 로먼 빅토리 다음에 여기서 한번 우리 평화 조약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카르타고로부터 모든 해외 식민지를 뺏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식민지의 일부도 뺏었고, 그 다음에 매년 1만 탈란트의 은화를 향후 50년간 지불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인질도 또 로마로 붙잡혀갔고, 그 다음에 뭐 카르타고는 이제 전쟁 코끼리 소유하는 거, 그 함대 보유 그것도 제한됐어요. 함대는 열 척까지.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벗어나서는 어떤 전쟁도 카르타고는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내에서 전쟁도 로마의 허락만 있어요. 허락만 받고 해야 된다. 이런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있잖아요. 이를테면 로마인들 이름 중에 제일 끝에 붙는 건 대체로는 별명이 많이 붙어요. 별명. 네 번째. 이름의 네 번째는 아, 근데 입양된 애일 경우에는 본래 가문의 이름을 써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그러니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삼촌 그나이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카루스라 그랬잖아요. 그때 카루스의 뜻은 뭐 대머리란 뜻이에요. 사실 대머리 그리고 그다음에 쿵푸타토르 뭐 이런 붙죠. 그런데 이 스키피오한테는 뭐 아프리카누스라는 아프리카에서 승전을 거뒀다고 해서 아프리카누스라는 붙여지죠. 자, 요게 이제 제 2차 포인트인데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에 얘기했던 5대 로마서 173페이지까지 읽어오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 다시 들어갑시다. 이 전쟁 이후로 이제 어떻게 제일 기억할 만한 건 전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마레 노스트라. 지중해가 마레 노스트라. 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바다, our sea가 된 거예요. 한번 합시다. 어? 그, 저기 아니 어제 갔었어. 저기로 갔지? 그 콩나물집. 콩나물집. 공예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예? 그 공예라고 불리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사회인데 예. 국회에서 국한인데 부적절한데 사실 아우어스라고 부르는